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함을 다르게 분을 내니까 더듬더듬거리게 되는. 바뀌게 되셨어요. 네, 설명을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뭐 좋은 방송 덕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권과 공공성 젠더 이슈가 점점 그렇죠.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우리 뉴스브런치와 청취자 덕분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그럼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재보선의 사전 투표율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다. 지금 그런 보도들 나가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뭐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다. 또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은 본인들에게 맞는 것이다.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일단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사전투표제는 투표 당일 선거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있는 제도인데 네. 올해의 경우에는 2일, 3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네. 2일은 금요일, 3일은 토요일이긴 한데 좀 비가 많이 왔어요. 맞아요. 사전투표를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20.54%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3년 우리나라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로 재보선 관련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서울의 경우에는 21.95%, 부산은 18.65%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여야 모두 반색을 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샤이 진보, 즉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사전투표장에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투표율에 이런 기운이 반영된 것이다. 각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본투표까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 신호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 한번 살펴보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였습니다. 네. 서울 종로구를 보통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서울 평균이 21.95%인데 종로구는 24.44%입니다. 네. 이어서 동작구, 송파구, 서대문구인데요. 모두 23%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보통 스윙 보터라고 많이 불린다고 하는데 이제 스윙 보터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표심을 왔다 갔다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렇죠.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죠. 예.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박빙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확한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앞으로 사전투표를 결과로 본투표까지 이 열기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도에서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또 유불리에 대한 여야 각자의 해석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보시고 있는지 또 이게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만 과연 유리할 것인가 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과연 이런 투표율이 높은 것이 어떤 이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비가 좀 꽤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사전 투표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비도 많이 오는데 줄을 너무 길게 서신 거예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열기가 뜨겁다. 그걸 딱 느끼고 올해 줄서기가 좀 그래서 저는 본투표를 하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전 투표 자체가 일단 제도가 좀 안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맘때쯤 되면 투표가 3일 남았는데 네네. 지지층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은 딱 결심을 하고 있는데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젊은 층이라든가 중도층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여당에게 유리할까 야당에게 유리할까 다 각자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층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가 유리했다라고 네. 보여진다면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불신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2030 세대가 우리 편이야. 정권 심판 같이 해. 이러면서 또 오히려 독려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만 본투표율도 아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열기가 이어진다면요. 근데 아마 본투표율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5%를 얘기해요. 5% 예, 룰. 5%를 이게 뭐냐. 50%를 넘어가면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네. 50%를 넘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4월 7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 선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 이제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많이 하고 있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여당에서는 예.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프레임에서 어떤 거에 국민들이 더 표를 줄 것인가. 재미있는 거는 샤이 진보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샤이 진보라는 말을 할까? 우리가 샤이 보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참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의 어떤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보를 지지했던 많은 층들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걸 꺼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샤이 진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이번에 투표율이 어떻게 직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진보가 더 많을지 샤이 보수가 더 많을지는 좀 봐야 네. 되는데 중표율이 높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선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야 앞으로 선거를 할 때 후보들이 유권자 중심의 정책도 많이 생산해내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과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21대 총선을 살펴봤더니 사전투표율이 무려 26.69%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재보선 20.54는 낮으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21대 총선은 전국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보선에 비해서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이슈라든가 전국 선거기 때문에 뭐 조직 동원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측면에서 재보선 투표율이 높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선거 과정에서 아쉬운 것이 아까 작은 정당 무소속 후보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 여야 1대1 구도의 프레임이 강하게 짜여지면서 군소 정당의 후보들이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인데다가 코로나19 시국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 작은 정당의 후보들이 유권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근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뭐 제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이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도 좀 많은 정치 활동을 평소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선관위가 법 개정을 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선거이든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뭐 합동 토론회를 할 때 후보들을 초청하거나 거꾸로 질의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기도 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일부 후보들이 뭐 답변을 안 한다든가 토론 과정에서 너무 부동산 정책이 조명을 받다 보니 오히려 정책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사회적 약자 뭐 예를 들면 주택 약자, 어린이들 이런 문제들이 너무 사실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투표율은 참 긍정적입니다만 이런 우리가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받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소수 정당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덧붙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모든 선거에서 1대1 구도가 잡혀지고요. 거대 양당이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 정당이 정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한 데다가 후보의 면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인지도가 낮고 이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아닙니까? 투표대 자체가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가져가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수 정당에 표를 주고 싶어요. 무소속 후보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표가 분명히 사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선거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결선 투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이 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소수 정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두 당의 그 선거 로고송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공통이 이거더라고요. 찐이야 이걸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 열풍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사가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야 이런 건데 국민들이 이제 누구를 진짜로 보는지 곧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년 정치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재보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요인으로 그렇죠. 선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신인 정치인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뭐 현수막이 훼손됐다, 선거 운동원들이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다라는 작은 정당 후보들이 겪는 순환사가 또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큰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소신껏 작은 네.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쨌든 젊은 후보들이 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관련 얘기 저희가 또 아마 투표 날까지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이 익히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범죄의 성격은 좀 정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늦게 조금 더 기다려서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보도를 전해드리고자 조금 늦게 지금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속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이 참 범죄가 너무 잔혹하고 끔찍해서 지난달 그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살해됐습니다. 네. 20대 남성인데요. 저녁에 퀵 서비스로 가장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있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들어온 엄마를 살해하고 네. 또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본인과 안면이 있는 큰딸을 살해해서 결국 새 모녀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자해를 해서요. 네. 결국에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이제 병원에서 체포영장 수사를 하고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장 실질 심사거든요. 네. 이거를 해보니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이 몇 달 전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 모임에서 만난 그 큰딸과 이제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몇 달간을 계속 스토킹을 했다라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토킹 몇 번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이 스토킹이라는 게 강력 범죄의 전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법의학자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게 살인 의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지금 신상 공개 여부도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따른 특례법에 의하면은 예.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이런 걸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힘들게 만들어져서 최대 징역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이게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올 9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행 때문에 날짜는 그럼 여기 또 해당이 안 피의자에게는 되네요. 적용을 못합니다. 네. 예, 그런 맹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건 발생 직후에는 이 남녀의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다. 뭐 이런 증언도 잠시 있었었는데 이제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 가능성에 최근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스토킹 처벌법 제정은 됐지만은 뭐 9월까지 아직 시간 남아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이제 이 피해자가 이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
이런 걸 보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예. 스토킹 관련한 법이 제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뭐 벌금 10만 원, 경범죄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 전에도 대화를 했는데 어떤 여성이 상대방이 벌금 10만 원 벗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고 그렇게 몇 명이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본인 신원이 노출돼서 저 사람은 정말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혹시 다른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두려워서 대부분 그렇죠. 신고를 안 하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렇게 처벌이 약한데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보복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이번 관련한 법에서는 보면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적극 개입에 대한 어떤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거죠. 예를 네. 들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급한 경우에 하고 긴급 조치를 한 다음에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데 앞으로라도 경찰에서 이런 적극 조치를 하거나 또 CCTV를 봐서 그동안 어떤 스토킹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런 노력이 더 돼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아이템에서 박사님하고 저도 다뤘던 문제인데 반의사불벌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예.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의사를 딱 표시하는 순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명예훼손죄나 이런 게 과거에 반의사불벌죄가 됐었는데 지금 이 법도 그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히려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계속 유도하느라고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과정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피해자들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반의사 불벌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독소 조항이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또 다른 2차 가해나 회유나 협박이 계속 가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많은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지금 이 스토킹 범죄에서요. 2020년에 스토킹 신고가 4,500건이 넘었습니다. 네. 신고 못한 범죄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접근하지 못한다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지금 스토킹 신고했다라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실제로 스토킹은 한 번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른 강력범죄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늘 신중해야 되고 과연 이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예. 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상공개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서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은 아마 오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금 더 연구가 조금 국내에서 더 이루어진다면 대처 방법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자, 여성가족부가 2017년부터 지금 3년간 이 국제결혼 중개업 현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결혼 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국제결혼 중개업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대 40세 이상이 81.9%입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49세, 50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몇 세가 가장 많을까요? 20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9세에서 29세가 예. 가장 많아서 79.5%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네요. 예, 그래서 네. 나이 차가 한 20년 안팎 정도 된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변화로는 베트남 출신이 83.5%였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런데 좀 피해 경험도 조사해 봤더니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답변이 조금 달랐는데요. 네.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의 입국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걸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결혼중개업의 문제로 지적을 많이 했고 외국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장 광고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요.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57건이었는데 주로 혼인이나 범죄 경력을 비롯한 배우자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가부에서는 국제결혼업체의 이른바 과장 광고,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이런 것을 강조하는 문구에 대해서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무등록 업체가 이것도 악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등록 업체와 무등록 업체 모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네. 저희가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문제는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또 그 결혼을 결정하는 시간 자체도 너무 짧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이 주목해서 보신 부분 하나씩 좀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거를 통계를 보니까 이 결혼 국제 결혼하는 경우에 5.7일 만에 그러니까 평균 5.7일이면 6일 정도의 결혼이 성사가 되고요. 네. 1,6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뚝딱 국제 결혼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 감수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중개업체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결혼 당사자와 가족의 다문화 감수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특강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이거 결혼 전에 결혼할 배우자와 가족들이 꼭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받고 필수 교육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꼭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혼한 그 이주 여성들이 많이 바라는 게 남성의 자격 심사 도입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에 무슨 자격이 필요해 얘기하겠지만 어떤 본인의 혼인이라든가 범죄 경력이라든가 건강 같은 거를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르고 시집온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결혼이 이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단순히 결혼 중개업체에 그냥 맡기는 것은 좀 물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까지 5.7일이었는데 과거 조사에는 4.4일이었다고 해요. 당일도 많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당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심각하군요. 만약 우리 네. 가족이라면 하루 만에 만나서 외국으로 가서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인권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다문화 가족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 뿐이지 강제로 한국의 문화를 모두 습득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접근한다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더 용기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